1970년대 미국 하면 뭐가 딱 떠오르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 베트남 전쟁 패배의 그늘 같은 거나 아니면 스태그플레이션, 그 깊은 경제 침체, 이런 좀 암울한 이미지를 떠올리실 거예요. 네, 맞아요. 정말 힘든 시기였죠. 사회 전체가 좀 무거운 분위기였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게 바로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정말 이제 가장 쾌락적이고 화려하다고 할 만한 댄스 음악, 바로 디스코가 미국 전역을 완전 뒤흔들었다는 겁니다. 이거 참 이상하지 않나요?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모두가 힘겨워하던 시기에 어떻게 그렇게 막 눈부시고 또 즐거운 문화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 단순한 유행으로만 보기에는 그 에너지가 너무 강렬했거든요. 오늘 저희가 같이 살펴볼 자료, 1970년대 디스코 붐, 경제사적 분석,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드는 내용입니다. 네, 오늘 저희는 이 분석 자료를 토대로 해서요. 1970년대 그 디스코 열풍, 그 이면에 숨겨진 경제적 또 사회적 맥락을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음악 트렌드를 넘어서 당시 사람들의 어떤 주머니 사정이나 그 불안한 마음 같은 게 어떻게 디스코라는 거대한 문화 현상이랑 연결되어 있었는지 그걸 살펴보는 거죠. 당신에게 가장 핵심적인 통찰을 전해드리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이 분석의 아주 핵심적인 시각 중 하나는 디스코를 그냥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도피한 거 아니야? 이 정도로만 보는 게 아니라 좀 더 날카롭게 일그러진 경제 자체에 대한 어떤 문화적인 반응이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아, 일그러진 경제에 대한 반응이요? 네. 그러니까 당시 사회 시스템이나 경제 구조의 문제에 대한 뭔가 복합적인 응답이었다는 거죠. 와, 그거 상당히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일그러진 경제에 대한 반응이라. 그럼 그 일그러진 경제 상황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1970년대 미국, 시대적 배경이 구체적으로 어땠나요? 일단 1975년에 베트남 전쟁에서 패배했잖아요. 이게 미국 사회 전체에 엄청난 충격이랑 상실감을 안겨줬어요. 국가적인 자부심에 정말 큰 상처를 남겼죠. 네, 그렇죠. 근데 경제적으로는 더 심각했어요. 아까 말씀하신 스태그플레이션, 이게 아주 극성이었거든요. 이건 쉽게 말하면 경기는 계속 안 좋은데 물가는 막 미친 듯이 오르는 정말 최악의 조합인 거죠. 와, 그러니까 수입은 뭐 늘지도 않거나 오히려 줄어드는데 당장 먹고 사는 물가는 계속 비싸지고 정말 살기 힘든 시기였겠네요. 그 시대를 살았다면 아휴, 매일 장바구니 물가 보면서 한숨 쉬고 미래는 불안하고 뭐 그런 기분 아니었을까요? 딱 맞습니다. 실제로 그 1974년, 75년 이때 평균 인플레이션율이 10%를 넘었어요. 10%요? 와, 네. 그리고 실업률도 7% 이상이었고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였고요. 당시 경제학자들조차도 이런 현상을 제대로 설명을 못했어요. 기존 이론으로는 이게 잘 안 맞았거든요. 그럴 만도 하네요. 원인이 뭐였을까요? 이게 좀 복합적인데 길어진 베트남 전쟁 비용 문제도 있었고 또 복지 정책 예산 부담도 있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1973년에 터진 오일 쇼크. 유가가 폭등했잖아요. 이게 엄청 컸죠. 그리고 1971년에 닉슨 대통령이 금이랑 달러 바꾸는 거 그만뒀잖아요. 닉슨 쇼크. 이것 때문에 달러 가치가 불안정해지면서 세계 경제 전체가 좀 혼란스러워졌고요. 결국 뭐 정부나 기존 시스템에 대한 믿음은 거의 바닥으로 떨어지고 사람들은 이제 정치 같은 큰 얘기보다는 그냥 당장 내 앞의 즐거움, 뭐 춤이나 음악 같은 아주 개인적인 탈출구에서 위안을 찾기 시작했다. 뭐 이런 흐름으로 볼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바로 그런 암울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디스코는 어떻게 그렇게 거대한 산업으로 꼽혀올 수 있었을까요? 사실 그 불씨를 확 당긴 결정적인 계기가 하나 있었죠. 아, 혹시 그 유명한 영화 말씀하시는 거죠? 1977년 개봉작 토요일 밤의 열기. 바로 그겁니다. 존 트라볼타 주연의 이 영화, 이게 그냥 히트작 정도가 아니라 거의 사회 현상이었어요. 특히 그룹 비지스가 참여한 그 사운드 트랙 앨범 있잖아요. 이게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최종 판매량이 4천만 장이 넘었어요. 네, 4천만 장이요? 네, 그 당시로서는 그냥 역대 최고 판매 기록이었죠. 이야, 불황이라는 말이 진짜 무색할 정도의 성공인데요. 와,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때로는 경기를 거스를 수도 있다는 걸 정말 딱 보여주는 사례 같아요. 심지어 1978년에는 디스코 음반 판매량이 록 음악을 앞질렀다니 그 열기가 진짜 상상 이상이었네요.
그렇죠. 근데 이 열기가 단순히 음반 판매에만 그친 게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디스코텍, 그러니까 나이트클럽들이 정말 우후죽순처럼 생겨났습니다. 토요일 판의 열기 이후에 뉴욕에만 새로 생긴 디스코텍이 1,000곳이 넘는다고 하고요. 와, 뉴욕에만 1,000곳이요? 네, 1978년 한 해에만 미국 전역에 있는 한 2만 개 정도 클럽에서 무려 3,600만 명 이상이 디스코를 즐겼다고 추산될 정도니까요. 3,600만 명이요?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죠. 이게 뭐 관련 패션이나 음료 산업은 말할 것도 없고 엄청난 고용 창출 효과까지 가져온 거죠. 그중에서도 진짜 화제의 중심은 역시 뉴욕 맨해튼의 스튜디오 54 아니었을까요? 뭔가 이름만 들어도 되게 전설적인 장소 같은 느낌이 있어요. 네, 맞아요. 스튜디오 54는 그냥 클럽이 아니라 거의 시대의 아이콘이었죠. 1977년에 개업했는데 첫 해 연간 수익이 700만 원에서 800만 달러에 달했다고 하니까 지금 가치로 따지면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야, 공동 소유주 중 한 명이 우리보다 돈 많이 버는 건 마피아뿐일 거다 이렇게 농담을 했을 정도니까요. 하하, 그 정도였군요. 정말 대단한 성공이네요. 그런데 이 클럽 성공 방식 때문에 좀 논란도 있지 않았나요? 아, 네, 맞아요. 스튜디오 54 하면 딱 떠오르는 게 그 벨벳 로프 정책이거든요. 벨벳 루프요? 네, 입구에서 엄청 까다롭게 손님을 골라받았어요. 뭐 앤디 워홀, 믹 제거, 다이아나 로스 같은 유명 인사나 아니면 진짜 기가 막히게 멋진 외모를 가진 사람들만 딱 골라서 입장을 시킨 거죠. 이걸로 극도의 어떤 희소성, 선망성 같은 걸 만들어낸 거예요. 아, 뭔가 되게 배타적이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흥미로운 지점인데 사실 디스코가 처음 태동했던 그 언더그라운드 문화 있잖아요. 예를 들면 흑인 커뮤니티나 성소수자 커뮤니티 클럽 같은 것들. 거기는 분위기가 훨씬 더 평등주의적이었거든요. 근데 스튜디오 54는 그런 초기 분위기랑은 상당히 대조적이었던 거죠. 아, 그러니까 디스코가 점점 주류 문화로 올라오면서 거대한 상업적 성공은 거뒀지만 동시에 초기에 가졌던 어떤 해방적인 성격 같은 건 좀 희석되고 오히려 자본의 논리에 따라서 좀 더 배타적이고 화려한 그런 공간으로 변모하기도 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 양면성이 디스코 시대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열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중요하게 다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자, 그럼 다시 좀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아니, 소득은 줄고 미래는 불안한데 사람들은 왜 주머니를 털어서 디스코텍으로 막 몰려갔을까요? 혹시 뭐 힘든 시기에 스스로에게 주는 작은 선물, 그런 작은 사치 같은 심리였을까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로 그 지점에서 경제학에서 말하는 립스틱 효과, 립스틱 이펙트라는 개념이 아주 설득력 있게 다가옵니다. 아, 립스틱 효과요.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이게 뭐냐면 불황기에는 사람들이 집이나 차 같은 아주 비싼 내구재는 잘 안 사려고 하잖아요. 미래가 불안하니까. 그런데 립스틱처럼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도 바르면 즉각적으로 기분 전환이 되고 만족감을 주는 그런 소비재에는 오히려 돈을 더 쓴다는 현상이에요. 아하, 일종의 심리적인 보상 같은 거군요. 비싼 건 못 사더라도 이런 소소한 만족감으로 힘든 현실을 잠깐이나마 잊고 싶다. 뭐 이런 마음. 그렇죠. 실제로 1930년대 대공황 시기에도 화장품 판매는 오히려 늘었다는 그런 자료도 있거든요. 와, 신기하네요. 그럼 디스코텍 입장료나 거기서 마시는 음료 한 잔 값이 당시 사람들한테는 딱 그 정도의 감당할 만한 립스틱 같은 사치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런 셈이죠. 디스코텍은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아주 화려한 조명, 신이 나는 음악 속에서 잠시나마 고단한 현실을 잊게 해주는 완벽한 도피처였던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영화 토요일 밤의 열기의 주인공 토니 마네로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네네. 존 트라볼타. 평일에는 그냥 동네 페인트 가게 점원으로 좀 무시당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주말 밤 디스코텍에서는 하얀 슈트 쫙 빼입고 댄스 플로어를 완전히 지배하는 스타가 되죠. 그렇죠. 완전 다른 사람이 되죠. 네, 디스코는 사람들에게 바로 그런 다른 나가 될 수 있다는 어떤 환상? 그런 걸 제공했던 거죠. 정말 일리가 있네요. 듣고 보니. 사회학적인 분석도 좀 흥미로운데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는 여성들이 좀 더 안정적인 파트너를 찾으려고 외모 관리에 더 투자를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연구도 있다면서요? 네,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디스코 문화가 단순히 춤 실력뿐만 아니라 외모나 자료에 나온 표현대로라면 죽이는 몸매, 킬러바디 같은 그런 시각적인 매력을 굉장히 중시했던 거랑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겠군요. 네, 충분히 가능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이런 시대적인 분위기를 정말 기가 막히게 포착한 노래가 또 있죠. 바로 비지스의 Staying Alive입니다. 아, 그 노래 정말 유명하죠. Staying Alive. 가사 들어보면 난 살아남고 있어. 내 발엔 천국의 날개가 달렸지. 난 댄스하고 절대 지지 않아. 되게 비장하기까지 해요. 특히 그 부분 있잖아요. 도시가 무너지고 모두가 춤추며 흔들리는 걸 느껴봐. 이 가사. 이게 당시의 어떤 혼란스러움이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버텨내려는 개인의 몸부림 같은 걸 동시에 보여주는 것 같아요. 바로 그겁니다. 이 분석 자료에서는 Staying Alive를 그냥 신나는 댄스곡으로만 보지 않아요. 거대한 어떤 사회 구조적인 문제 앞에서 개인이 느끼는 무력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살아남으려는 강한 의지, 이걸 개인주의적 생존주의의 표현으로 읽어냅니다. 개인주의적 생존주의요? 네, 이건 단순한 현실 도피를 넘어서는 거예요. 뭔가 공적인 해결책은 보이지 않고 답답한 현실 속에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어떻게든 버티고 살아남으려는 그런 절박한 외침 같은 거죠. 더 나아가서는 어쩌면 이게 훗날 레이건 시대에 강조될 신자유주의적인 개인의 책임 같은 문화의 어떤 전조였을 수도 있다. 이런 해석까지 하더라고요. 와, 그냥 신나는 댄스곡인 줄 알았는데 그런 심오한 시대상이 담겨 있었다니 정말 놀랍네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디스코 하면 토요일 밤의 열기나 스튜디오 54 같은 좀 백인 주류 문화 이미지를 떠올리기 쉽잖아요. 근데 사실 디스코의 뿌리는 완전히 다른 곳에 있었다면서요? 네, 그 점을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디스코의 기원은 의심할 여지 없이 블랙컬처입니다. 특히 뉴욕 같은 대도시의 흑인 게이 커뮤니티 클럽에서 시작되고 발전했어요. 아, 흑인 게이 커뮤니티요? 네. 1970년대가 그 스토너 항쟁 이후로 성소수자 인권운동, 그러니까 게이 해방 운동이 본격화되던 시기였거든요. 디스코는 바로 이런 해방의 열망과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인종차별이나 성적인 억압에 맞서서 자신들의 존재를 확인하고 또 어떤 해방감을 만끽하려고 했던 그런 소외된 집단의 문화였던 겁니다. 그렇군요. 와, 그럼 그 댄스 플로어가 일종의 해방구 아니면 안전지대 같은 곳이었겠네요. 현실에서는 돈이나 배경 때문에 차별받을지 몰라도 그곳에서는 오직 춤 실력이나 스타일만으로 인정받고 스타가 될 수 있는 그런 공간. 어쩌면 경제적인 계층 이동이 거의 막혀버린 시대에 춤을 통해서 얻는 상징 자본, 그러니까 다른 종류의 사회적 가치를 얻을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장이었을 수도 있겠군요. 네, 바로 그 지점에서 그룹 시크의 등장은 정말 상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크요. 아, 그 굿타임스 부른 그룹. 맞습니다. 이 그룹 이름 시크가 프랑스어로 세련됨을 뜻하잖아요. 근데 이들이 무대에서는 마치 월스트리트 은행가처럼 아주 비싸고 말끔한 정장을 쫙 빼입고 연주를 했어요. 아, 그랬군요. 당시 흑인 뮤지션에게 흔히 씌워지던 어떤 통념적인 이미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의도적인 거였어요. 의도적인 전략이었군요. 어떤 의도였을까요? 백인 중심 사회가 만들어 놓은 흑인에 대한 어떤 스테레오타입, 고정관념에 대한 아주 세련된 저항이라고 볼 수 있죠. 동시에 흑인이라는 정체성 자체가 본질적으로 멋지고 세련된 것이다 라는 어떤 선언과도 같았고요. 그리고 이런 저항과 아이러니는 그들의 1979년 최고 히트곡 바로 굿타임스에서 정말 정점을 찍습니다. 굿타임스, 좋은 시절. 근데 잠깐만요. 그때가 미국 경제가 정말 최악으로 치닫던 시기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제목부터가 엄청난 반어법 같은데요? 단순한 반어법을 넘어서요. 아주 통렬한 사회 비판이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이 곡 제목이랑 계속 반복되는 가사 Good times, these are the good times 이 부분이요. 놀랍게도 1930년대 대공황 시기에 만들어져서 유행했던 노래, 심지어 당시 민주당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1932년 대선 캠페인송 제목이었던 Happy Days are here again, 행복한 날들이 다시 왔네. 이걸 직접적으로 가져온 거예요. 네. 대공황 시대의 노예를요? 아니, 왜 하필 그 노예를?
작곡가이자 기타리스트인 나일 로저스가 인터뷰에서 직접 밝혔어요. 1970년대 말의 경제 상황이 마치 대공황 시절을 떠올릴 만큼 정말 최악이었기 때문에 일부러 그 노래를 가져와서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이 이 정도다라고 역설적으로 고발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와, 대단한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힘들지만 곧 좋은 시절이 올 거야 이런 순진한 희망가가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이게 좋은 시절이라고 웃기지 마. 이건 대공황 때나 부르던 노래야. 이렇게 외치는 듯한 현실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풍자였던 거죠. 세상에. 저는 그냥 몸을 흔들게 만드는 신나는 댄스곡인 줄로만 알았는데 그런 깊은 뜻이 숨어 있었다니 정말 소름이 돋네요. 당신은 어떠신가요? 우리가 그냥 무심코 즐기는 대중문화 속에 이렇게 시대 상황에 대한 비판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좀 새삼 놀랍지 않으세요? 그렇죠. 정말 그렇죠. 그리고 그 타임스는 음악적으로도 엄청난 유산을 남겼어요. 특히 나일 로저스의 그 독특한 기타 리프랑 버나드 에드워즈의 베이스 라인은 이후 힙합 역사상 가장 많이 샘플링된 곡 중 하나가 됩니다. 아, 맞아요. 슈거릴갱의 래퍼스 딜라이트가 바로 이 곡 샘플링한 거죠. 네, 대표적이죠. 그 외에도 수없이 많고요. 심지어 퀸의 Another One Bites the Dust 같은 록 음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죠. 와, 이건 마치 경제적으로 소외되었던 흑인 커뮤니티에서 탄생한 디스코라는 어떤 문화적 자본이 시간이 흘러서 또 다른 어떤 소외된 문화였던 힙합 커뮤니티에게 중요한 음악적 자양분이 되고 심지어 샘플링 로열티라는 실질적인 경제적 기반까지 제공해준 그런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분석에서는 바로 이런 현상을 문화적 자본의 세대 간 전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디스코가 단순히 한 시대를 풍미했던 유행을 넘어서서 다음 세대 문화의 혁신과 또 경제적 토대 마련에까지 기여했다는 아주 중요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매력적이고 또 다층적인 의미를 가진 디스코였지만 모든 사람이 디스코를 사랑했던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아주 극렬한 혐오와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했죠. 특히 1979년에 있었던 그 디스코 폐기의 밤, 디스코 데몰리션 나이트 사건은 정말 충격적인데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배경을 이해하려면 1970년대 미국 사회의 또 다른 중요한 변화, 바로 탈산업화의 그늘을 좀 봐야 합니다. 제조업이 쇠퇴하면서 전통적인 산업 기반, 특히 백인 노동계층이 경제적으로 아주 큰 타격을 입고 있었어요. 아, 공장이 문 닫고 일자리가 사라지고. 네. 그러면서 이들은 자신들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막 흔들린다는 그런 불안감에 휩싸이게 된 거죠. 그리고 이런 경제적인 불안감이 사회 전반의 어떤 보수화 흐름이랑 만나면서 그 분노의 화살이 좀 엉뚱한 곳으로 향하기 시작했다. 이런 거군요. 예를 들면 뭐 소수자 우대 정책 같은 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졌다. 뭐 이런 분위기가 생겨났다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디스코는 그 분노를 투사하기에 아주 좋은 대상이었던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디스코는 흑인, 라틴계, 성소수자, 그리고 여성들이 주도적으로 향유하는 문화였잖아요. 그렇죠. 이게 당시 많은 백인 남성들이 주류로 여겼던 록 문화와는 너무나 달랐고 일종의 문화적인 위협이자 도전으로 받아들여졌던 거예요. 아, 거기에 아까 얘기했던 스튜디오 54 같은 곳에 그 배타적이고 사치스러운 이미지, 이것도 불난데 기름을 부은 적이었겠네요. 아니, 과거엔 우리보다 못하다고 생각했던 저들이 이제 우리가 감히 넘볼 수도 없는 호사를 누리고 있다. 뭐 이런 식의 계층적인 질투나 분노, 그런 게 커졌다는 분석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네요. 맞습니다. 당시 일부 평론가나 지식인 사회에서도 디스코를 좀 표피적이고 정치적으로 무관심하고 뭐 쾌락주의나 성적인 방종, 마약 문화 이런 거랑 연결지어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꽤 높았어요. 경제적으로 다들 힘든데 연대하기는커녕 개인적인 쾌락에만 빠져든다 뭐 이런 식의 비난이었죠. 결국 이런 복합적인 반감과 분노가 1979년 7월 12일 시카고 코미스키 파크 야구장에서 열린 그 디스코 폐기의 밤 행사에서 그냥 폭발해버린 거군요. 록음악 팬들을 모아놓고 디스코 음반을 막 폭파하는 퍼포먼스를 했는데 이게 너무 과열돼서 흥분한 관중들이 경기장에 난입해서 난동을 부리는 사태로까지 번졌다고 하죠. 네, 이 사건은 단순히 록 대 디스코 같은 그냥 음악 취향의 싸움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그 이면에는 동성애 혐오,
인종차별, 그리고 무엇보다도 백인 노동계층이 느꼈던 그 경제적인 박탈감과 불안감이 아주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던 거죠. 와. 당시 행사를 주도했던 록 라디오 DJ 스티브 달이 디스코 때문에 망했다 이렇게 외치니까 많은 청중들이 나도 망했다, I'm broke 이렇게 응수하면서 자신들의 어떤 경제적 좌절감을 디스코 음반 파괴라는 행위에 투영했다고 해요. 정말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장면이네요. 그렇죠. 물론 디스코의 몰락이 단지 이 사건 하나 때문만은 아니었겠죠. 물론입니다. 디스코는 이미 그 당시에 50억 달러 규모의 사업으로 불릴 만큼 상업적으로 너무 과열된 상태였어요. 음반사들 내부에서도 슬슬 이거 인기가 정점을 찍고 내려올 때가 된 거 아닌가 하고 우려하면서 투자에 좀 신중해지던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아하, 디스코 폐기의 밤 사건은 이런 어떤 산업 자체의 피로감이나 대중의 염증,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여러 사회적 비판과 문화적 분노가 한데 엉켜서 디스코의 급격한 몰락을 촉발시킨 어떤 결정적인 방아쇠, 촉매제 역할을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정말 숨가쁘게 1970년대 디스코의 세계를 한번 쭉 파헤쳐봤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핵심은 뭘까요? 좀 정리해보자면 1970년대 디스코 열풍은 그냥 단순한 음악 유행, 이걸 넘어서서 스태그플레이션과 베트남 전쟁 후유증이라는 그 극심한 사회경제적 압박에 대한 대중의 아주 복합적인 문화적 반응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어쩌면 역사상 가장 거대한 규모로 나타난 립스틱 효과의 사례이기도 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이 분석이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통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디스코는 일그러진 경제에 대한 반로였다는 점,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스테인 얼라이브처럼 힘든 현실을 잠시 잊고 버텨낼 어떤 심리적인 에너지를 주었고요. 또 흑인이나 성소수자 같은 소외된 이들에게는 댄스플로어라는 상징적인 해방과 평등의 공간을 제공하기도 했죠. 네, 하지만 그 성공이 너무 커지면서 급격한 상업화의 길을 걷게 됐고 이게 본래 가지고 있던 어떤 저항적인 에너지를 좀 희석시키는 동시에 결국에는 경제적 불안과 뒤섞인 문화적 반발에 부딪혀서 짧은 전성기를 마감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디스코라는 하나의 문화 현상 속에 거시경제의 위기, 또 개인의 소비 심리 변화, 엔터테인먼트 산업 자본의 논리, 그리고 계층과 정체성을 둘러싼 문화 전쟁까지 와, 정말 많은 것들이 압축되어 있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스코가 남긴 유산은 결코 작지 않다고 생각해요. 극심한 불황기에도 엔터테인먼트 컨텐츠가 얼마나 강력한 경제적 동력이 될 수 있는지를 증명했고요. 이후 80년대 마이클 잭슨, 마돈나, 프린스 같은 그런 슈퍼스타들의 음악에도 정말 지대한 영향을 미쳤죠. 그렇죠. 특히 앞서 길게 얘기했던 시크의 그 음악적인 혁신은 힙합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장르의 탄생과 성장에 결정적인 자양분을 제공하면서 문화적인 창조가 어떻게 시대를 넘어서 지속적인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확실히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디스코는 1970년대 미국 사회가 겪었던 그 고통스러운 전환기를 헤쳐나가기 위한 사람들의 어떤 복잡한 문화적 도구였고, 동시에 그 시대의 모순과 갈등이 정말 고스란히 새겨진 생생한 기록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당신께 그리고 듣고 계신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경제적인 불합실성 그리고 급격한 사회 변화는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혹시 지금 우리 주변에서 1970년대 디스코와 좀 유사한 현상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겉보기에는 그냥 단순한 유행이나 소비 트렌드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 시대의 어떤 경제적인 불안이나 사회적인 갈등을 반영하거나 혹은 좀 은밀하게 비판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 시대의 디스코는 과연 무엇일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